그녀의 손길이 허리를 스치는 순간 58해를 살아온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사의 손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뜨거웠고 숨막힐 듯 노골적이었죠. 그리고 그 손길의 주인이 5년 전 하나뿐인 아들과 이혼하고 연기처럼 사라졌던 전 며느리 박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에 욕망에 불을 붙이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신호탄이었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의 어리석었던 과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은 벌써 반년 가까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낡은 기계가 삐걱거리듯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허리를 타고 흐르는 뻐근한 통증은 제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상기시켰습니다. 중소기업 임원으로 정년 퇴직한 지 3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남은 것은 아내와의 서먹한 공기와 달아빠진 몸뚱이 뿐이었습니다. 아내 은영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젊었을 때 운동 좀 하라니까. 쯔쯔. 그녀의 말에는 걱정보다 잔소리가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너무 오래되어 미지근해진 물처럼 아무런 맛도 감흥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각자의 방에서 TV를 보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식탁에 마주 앉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동네 엄마들 말 들어보니까 상가에 새로 생긴 정형외과에 도수치료사가 용하대요. 당신도 한번 가봐요. 어느 날 저녁 은영이 무심하게 툭 던진 말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봤자 뻔하지 뭐. 주무르다 전기치료나 하고 말겠지. 하지만 며칠 뒤 허리를 삐끗해 꼼짝도 못하게 되자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문제의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상가 2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사는 대충 엑스레이를 보더니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며 도수 치료를 권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물리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칸막이로 나뉜 좁은 치료 공간, 다른 환자들의 나지막한 신음소리와 물리치료 기계의 규칙적인 소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자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김민주님 맞으시죠?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도수치료사 박서아입니다. 어디가 제일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함에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5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제 아들 지훈이와 결혼했다가 지독한 불화 끝에 1년 만에 갈라섰던, 그리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던 전 며느리 서아였습니다. 서아. 제 목소리는 염소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아의 눈이 순간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그녀는 프로였습니다. 불과 1초 만에 평온한 미소를 되찾았죠. 어머, 아버님. 세상에, 정말 아버님이셨네요.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먼 친척처럼. 하지만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망가졌던 모습, 이혼 과정에서
양가 어른들까지 나서서 싸웠던 끔찍한 기억들, 그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여기에. 하하, 먹고 살아야죠, 아버님. 그때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닥치는 대로 일 배우고 자격증 따다 보니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서한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제게 침대에 엎드려 누우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 희미한 조명 아래 전 며느리와 단둘이 있다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저를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서아의 치료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제 셔츠 위로 단단하게 뭉친 허리 근육을 짚어왔습니다. 아버님,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허리뿐만 아니라 골반 균형까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이러면 일상생활도 힘드셨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전문적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번 물리치료를 받아봤지만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실린 압력은 정확히 통증의 핵을 짚어냈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굳은 땅을 파고드는 따뜻한 물줄기처럼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 몸에 힘 좀 빼보세요. 너무 긴장하고 계시면 근육이 더 뭉쳐서 치료 효과가 떨어져요. 그냥 제게 몸을 맡긴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후. 서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그녀가 제 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자 은은하고 달콤한 샴푸 향이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저 애는 내 전 며느리야. 아들에게 상처를 주내라고 이성이 필사적으로 경고했지만 제 몸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본능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매주 2번씩 서아와의 기묘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치료 효과가 제법 있는 것 같아라고 둘러대며 꼬박꼬박 병원을 찾았습니다. 허리 통증은 실제로 조금씩 나아졌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아의 그 손길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녀의 손길과 언어는 점점 더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더 깊이 자극해야 할 것 같아요. 엉덩이 위쪽 근육이 문제의 원인이거든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녀는 치료라는 명목 아래 제 엉덩이 윗부분을 깊숙이 눌렀습니다. 바지 위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과 압력에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몸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픈 곳을 정확히 찾았네요. 반응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반응과 제가 느끼는 반응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뭉친 어깨를 풀어준다며 제 목덜미를 주무르다가 손가락으로 귓불을 은근하게 스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짜릿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많이 뭉치셨나 보다. 여기가 특히 예민하시네요. 그녀는 요물 같았습니다.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우연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병원 예약이 저밖에 없었는지 치료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죠. 아버님, 오늘은 근육 이완을 위해서 오일을 좀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상의를 좀 위로 올려도 될까요? 서아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서아가 제 티셔츠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 위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맨살에 닿는 서늘한 공기와 곧이어 등 위로 떨어지는 따뜻한 오일의 감촉,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전체가 제 등 위를 부드럽게 유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손길처럼 척추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가 싶더니 점점 더 느리고 원을 그리듯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그건 더 이상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애무였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등 위로 느껴졌습니다. 등 전체가 그녀의 손길에 맞춰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 쿵쾅거렸습니다. 아직도 제가 많이 미우세요? 지훈 씨랑 헤어질 때 사실 아버님 어머님께 제일 죄송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분은 정말 잘해주셨는데 제가 다 망친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5년간 그녀를 향해 쌓아왔던 원망과 미움의 벽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녀 역시 상처받은 한 명의 여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다 지난 일인데 뭘 제가 간신히 대답하자 그녀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까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제 등 위로 몸을 더 숙이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여자로 보이세요? 그 한마디에 제 이성의 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벌떡 상체를 일으켜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놀란 듯한 그녀의 눈, 살짝 벌어진 입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그녀의 입술을 덮쳤습니다. 서아는 잠시 저항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 목을 감싸 안으며 더 깊이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좁은 치료실 안, 빗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치료 시간은 은밀한 미래를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환자들의 발소리, 동료 치료사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서 더욱 짜릿한 쾌락을 즐겼습니다. 누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괜찮아. 아무도 이 커튼을 함부로 열지 못해. 서아는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녀의 눈빛과 행동은 그 어떤 젊은 여자보다도 요염하고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58 먹은 늙은 남자인 저를 다시 28배 청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열정,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욕망이 그녀로 인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쾌락의 이면에는 지독한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내 은영의 얼굴을 볼 때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자. 비록 지금은 서먹해졌지만 그녀는 제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피해 서아에게 문자를 보내고 통화 기록을 삭제하며 비참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는 절호의 기회가, 그리고 아내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의 막내 여동생이 출산을 하게 되어 은영이 며칠간 산후조리를 도우러 가게 된 것입니다. 여보, 나 한 사나흘 집 비울게. 밥 잘 챙겨 먹고 집 어지르지 말고 있어.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죄책감 대신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야, 오늘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서아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은요? 괜찮으시겠어요? 며칠 집 비웠어. 아무도 없어. 알았어요, 아버님. 주소 보내주세요. 예쁘게 하고 갈게요. 그날 밤
서아는 정말로 예쁘게 차려입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의 향기가 배어있는 공간, 아내와 나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로 가득한 이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인다는 사실은 지독한 배덕감을 안겨주었지만 그 배덕감마저도 욕망을 부채질하는 땔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마치 자기 집처럼 익숙하게 거실을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와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아버님. 어머님 취향이신가 봐요. 참 아늑하다. 아내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녀의 말에 순간 움찔했지만 그녀의 뜨거운 입술이 제 입술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그리고 아내와 수십 년간 함께 잠들었던 우리의 침실에서까지 서로를 탐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아내와의 결혼 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지만 저는 애써 그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서아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한순간의 외로움과 욕망에 눈이 먼 제가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텅 빈 노년을 보내는 한 남자의 마지막 불꽃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늦게나 도착할 거라는 아내의 연락에 저는 서아와 마지막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는 갈게요. 서아는 아쉬운 듯 말하며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순간의 쾌락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침실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가장 깊은 순간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삐삐삐삐픽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서아는 하던 모든 동작을 멈추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나 왔어. 생각보다 차가 안 막혀서 일찍 도착했네. 시장에서 당신 좋아하는 갈치 사왔는데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소처럼 밝고 명랑한 아내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옥에서 온 사자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서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어떡해요, 아버님? 어떡해요? 쉿, 조용히 해. 일단 옷부터 빨리. 저는 허둥지둥 침대 밑에 떨어진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 셔츠 단추조차 제대로 꿰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침실 문고리가 덜컥 돌아갔습니다. 여보, 방에 있었어? 대답도 안 하고. 문이 벌컥 열리고 장바구니를 든 아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시선은 침대 위의 속옷 차림으로 이불을 움켜쥐고 있는 서아에게,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게로 천천히 옮겨왔습니다. 쨍그랑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렌지와 사과 몇 개가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정적, 그 지독한 정적을 깬 것은 아내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저와 서아를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아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한 순간 아내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상황 파악이 끝난 아내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간 저 애랑. 이 집에서 우리가 수십 년을 함께 잔 이 침대에서. 아내의 절규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내는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 서아는 놀라운 속도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제 아내와 망연자실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죄송해요 라는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를 남기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집에는 저와 영혼까지 무너져 내린 아내, 그리고 산산조각 난 우리의 58년 인생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아내의 그 서늘하고 무거운 침묵은 차라리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1000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서아는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병원에도 사표를 냈고 전화번호도 바꾼 듯 했습니다. 저는 지독한 죄책감과 동시에 버림받았다는 비참함에 시달렸습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시간이 몇 주쯤 흘렀을까.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저 서아예요. 잘 지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 아이인 것 같아요. 문자를 읽는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제 아이, 58배 얻게 된 아이라니.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한 줄기 어리석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서아를 다시 내게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내 몰래 비상금을 빼내 서아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위태로운 관계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서아는 고맙다는 짧은 답장과 함께 어머님이 아시면 안 되니 당분간은 제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그녀의 말을 믿고 묵묵히 돈을 붙였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서아가 알려준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아빠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문득 서아가 지금쯤 어떻게 지내는지 그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지 쌓인 옛날 앨범을 뒤져 아들 지훈이와 서아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서아의 친구 SNS 계정을 알아내 몇 날 며칠을 파고든 끝에 마침내 서아의 새로운 SNS 계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정은 놀랍게도 전체 공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프로필 사진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아의 SNS 피드는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입을 맞추는 사진, 남자가 서아의 만삭인 배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는 사진, 두 사람의 커플링 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서아와 그 남자가 병실에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20XX 년 X월 X일,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아들 하늘이의 탄생,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남편, 드디어 완전체가 된 우리 가족. 여보, 우리 하늘이 예쁘게 잘 키우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저는
사진이 올라온 날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저와 병원에서 처음 재회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짜는 제가 서아에게 들었던 예정일과 비슷했지만 아기는 누가 봐도 그 남자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임신, 제 아이라는 말,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그녀에게 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돈을 뜯어낼 어리석고 외로운 늙은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뜨겁다고 믿었던 사랑, 되찾았다고 생각했던 청춘, 그 모든 것이 한낱 추악한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비자금, 얼마 남지 않은 명예,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아내의 신뢰까지. 저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채 며칠을 시체처럼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온 아내가 따뜻한 꿀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일어나서 이거라도 마셔요. 며칠째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그러다 정말 큰일 나. 저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아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꼴 좋다. 꼴이 말이 아니네. 영감탱이. 아내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깊은 연민과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돈까지 다 갖다 바쳤지? 당신 그 여자한테 처음부터 놀아난 거야. 난 사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그 여자 때문에 들떠 있다는 거. 밤마다 몰래 통화하고 나 몰래 돈 빼내는 것까지. 저는 충격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야. 한바탕 홍역 앓고 나면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닐 거라고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으니까.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욕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아내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이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깊은 마음을 깨닫는 순간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제 평생의 어리석음,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지독한 혐오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거칠어진 손으로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진정한 사랑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헛되고 위험한 불장난 대신 제 곁에 끝까지 남아준 소중한 아내와 가정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서아에게는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라. 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녀 역시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깨어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에는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깊이 팬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 아내의 상처를 보듬고 그 차가워진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줄 생각입니다. 짜릿하고 강렬했던 불장난은 결국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화상과 초라한 잿더미만을 남겼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심장을 태울 듯한 뜨거운 욕망이 아니라 추운 날 내 등을 말없이 토닥여주는 익숙하고 따뜻한 온기 속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온기를 이제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저의 길고 어리석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느끼셨는지 솔직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